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0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둘이서 조곤조곤하게 누군가를 씹어보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내일은 봉우 씨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댓글조차도 오늘 봉우 씨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봉우 씨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결과를 취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안건을 올리느라고 제가 완전 잘못 생각한 게 수요일 날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봉우 씨는 수요일 날은 못 나오는 것으로 제 생각에 그나마 이것을 올리고 나서 목요일 날 좀 한숨을 돌릴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봉우 씨 순서는 목요일로 그렇게 내일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목요일 날 뭘 하려고 했냐면요. 하루는 제가 그냥 혼자서 2주의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애초의 목적은 관련된 언론 소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뭔가 인터뷰하고 싶은 언론 관련 그 내용을 찾아내서 예를 들면 YTN 사태에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 이제 YTN 관계자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 밤부터 이 현실을 인식하고 제 늘 이래서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저는 지금 YTN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도대체 뭐야. 사장 내쫓자고 그 난리 쳐서 사장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선임도 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이제 밤에 너무 늦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인터뷰할 사람을. 아침에 그래도 혹시나 하고 미디어 오늘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보도가 떠서요. 근데 보도 처음에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눌렀다가 제목은 되게 좋은 소식인데. 네,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로 선택을 하고 여기저기에 계속 문자와 이제 전화를 해서 결국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연결해 드릴 분은요. 사실 이제 사건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뉴스타파가 재판에서 반은 이기고 반은 졌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2017년에 6월 9일에 제목이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이 보도를 최경영 기자가 했는데 이게 당시에 임창건 보도국장 그러니까 과거에 도청 사건 있을 때는 보도국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KBS 아트비전의 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내용에서 그 녹취록 우리가 준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공개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럼 전화 인터뷰였죠? 네, 전화 인터뷰였죠. 인터뷰라기보다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공식적인 인터뷰라기보다는 전화하면서 녹음이 돼 버린 것 같은.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어찌됐든 최경영 기자가 뉴스타파 기자라는 걸 알고 있고 본인도 기자고 그렇죠. 저는 기자가 뉴스타파에 나가 있는 기자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보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문제가 있다. 머리에 생각이 너무 짧아도 너무 짧다.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 그런 하긴 생각이. 일반인도 아니고. 예. 왜냐하면 우리도요.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입조심을 하거든요. 뭔 말을 해도 다 기사가 되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예. 그런데 심지어 기자가 자사 기자도 아니고 뉴스타파에 나가 있는 지금 기자에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사건이 KBS에 사활이 걸려 있는 KBS 정상화에 이 도청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단초였어요. 큰일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고대영 사장까지 걸려 있는 당시 사장까지 걸려 있는 아니 일이었기 고대영 때문에. 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걸려 있고 예. 정치권에 싹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큰일 난다. 네네. 네.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키맨인데 그 키맨께서 입을 이제 고해성사를. 네, 하신 거죠. 뉴스타파 기자에게 친구처럼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사가 될 거라는 걸 아셨어야 돼요. 저는 이거 알고 풀었다. 나름
이후를 대비해서 푼 것이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양심 고백처럼 이렇게 한 것이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지만 한 배를 탔지만 본인이 다 말해놓고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이분이 뉴스타파에 손해배상 이제 그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소송을 할 때 그 근거가 너무나 웃기는 게 자신이 다 말한 거 그대로 편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기에 무슨 조작을 했겠어요. 음성 뭘 했겠어요. 그냥 다 보여줬는데 물론 전체를 다 들려주진 않고 조금씩 잘랐지만 그런데 허위사실이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허위사실을 어떻게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도대체. 나는 소송 자체가 참 어쩌리야 그냥 정말.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이제 써서 음성권 침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한 것으로 이제 알거든요. 얼굴도 나갔죠. 네. 뉴스타파 왜냐하면 기사를 보면 사진이 이렇게 떴죠. 네. 얼굴, 이름, 뭐 직책, 네. 전 직책, 그다음에 그렇죠. 현재 직책 다 나갔죠.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요거에 또 저희도 한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방송에 대해서 그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2017년 6월에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상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아주 신이 나서 맥주를 마시면서 참 좋은 보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뉴스타파밖에 그 이달에 좋은 보도가 없었어요. 네네. 상을. 네. 그래서 뉴스타파를 가서 직접 찾아가서 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준 상을 준 이것이 지금 재판에 졌습니다. 반은 이겼지만 얼마나 지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최경련 기자에게 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최경련 기자는 지금 한국에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희랑 같이 지난주 월요일 날 토론회를 할 때 그 토론회 날짜를 왜 그렇게 잡았냐면은 최 기자님은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출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영길 박사는 토론회 바로 전날 돌아오시는 다 휴가와 출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9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잖아요. 이분이 10일 오후에는 출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도는 오늘 아침에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어디신가요? 연락이 되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한참 한 시간 있다 왔는데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호사 분이랑 인터뷰하고 싶다 했더니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어요. 아마 그쪽에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세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렵게 좀 저희가 졸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바쁘시다는데 이 사건 워낙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님하고 바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도대체 이 보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약간 수다스럽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2011년 6월 23일에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 최고위원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원 연석회의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회의였어요. 수신료 인상을 하자. 하자고 하도 조르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 회의에는 최고위원과 문방위원 외에 3명의 실무자만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24일 날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이요. 국회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게 말은 구어체였어요. 그냥 말한 그대로로 정리한 구어체로 정리된 민주당 최고위원 문방위원 연석회의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 흔들면서 녹취록을. 당시는 이제 민주당조차 녹취록을 만들지 못했었대요. 왜냐하면 전날 와가지고 녹취도 풀지도 못했는데 저쪽에서 한나라당이 막 흔들면서 흔들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녹음기 단 한 대로만 녹음을 했고요. 그 녹음기마저 녹취 담당자와 총무국장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영등포 당사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KBS 내부 인사가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도청하고 이를 녹취해서 한성교 새누리당 의원에게 녹취록을 건네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한성교 의원은 문방위에서 밝힌 내용은 민주당 당직자의 발언을 보좌진이 메모 형식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 어떤 보좌진인지는 모르죠. 자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에요. 아무 말. 네. 그러면서 도청 가능성이나 KBS와의 연관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KBS 역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성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KBS 장모 기자를 경찰이 3번이나 소환하고 한 의원은 한성규 의원에 대해서는 10월 초에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과 휴대폰 등 증거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 장모 기자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노트북도 잊어버리고 휴대폰도 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 의원에게 녹취록이 전달된 경로나 도청 문건인지 알고도 공개했다는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야말로 욕만 하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린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이번 이 보도였어요. 이번 보도는 제가 말씀드린 뉴스타파 보도는요. 뉴스타파 취재진은 아까 말한 임창건 KBS 전 보도국장 네. 그리고 지금은 아트비전 감사 KBS 아트비전 감사를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요. KBS가 우리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 건가라는 질문을 했더니만 임 보도국장이 흔히 말하면 도청은 아니지만 민주당 도움을 받아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을 회의실에 갖다 놨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청한 게 맞냐? 이렇게 또 물어봤지, 우리가. 그때 이제 본부장 얘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런 도청은 아니지만. 그런 소위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그런 뭐 악의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내가 들은 거는 그때 민주당의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건 아니고 뭐 무슨 또 녹음기 같은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누구야? 민주당 쪽에 누가 갖다 줬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녹음을 몰래 했다면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자가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도청입니다.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이다. 그렇죠. 그리고 도청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아직 남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 전 보도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임창건 씨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임창건 씨는 한성규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라고 물어보자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아.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아. KBS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얘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누구 의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을 대충 써놨어 이렇게. 풀 텍스트는 아니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우리 흔히들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아니요, 그 녹취록은 그러니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보고서.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그게 발언록이야, 발언록.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이게. 녹취록이 아니고 참석한 사람의 발언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를 우리가 보고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근데 이제 그게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좀 보니까. 간단하게 쓴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인용하는 형태로 돼 있어. 근데 이게 한성교가 그걸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KBS가 먼저 야당을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해서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 발언록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성규 의원이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튼 홀라당 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임창건 씨가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 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고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은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낚였다라고 저는 최경영 기자에게 너무 진실을 다 말해버렸다. 본인에게 불리한. 그러고 나서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분이 사내 게시판, KBS 사내 게시판에 뉴스타파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KBS가 계속 이제 불같이 화를 냈겠죠. 누군가가 어떤 높으신 분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재판을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이에요. 1심. 일단은 임창건 씨는 뉴스타파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감사는 이제 자신이 이제 조작된 것이고 강제로 뭔가 이렇게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 결과는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라고 해서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이겼어요. 네. 제가 보기에 반은 이겼어요. 근데 네. 아주 중요한 걸 이긴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도가 거짓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아, 너무 시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가 졌어요? 이긴 건 같은데? 진 게 있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보도, 야, 진짜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네. 자세히 읽어보니까 짜증이 확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짜증은 뭐냐? 이 보도의 객관성과 공개성을 인정하는데 뉴스타파가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400만 원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앞하고 뒤하고 너무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재판을 하신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아 있을 네. 김세희 변호사님을 연결해서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최경영 기자가 지금 휴가 중이어서 통화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최경영 기자 본인께 여쭤보려다가 최 기자님께서 이제 변호사님께 의논하면 네네. 더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네네.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연결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임창건 씨 측이 뉴스타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조금 설명을 애청자들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에서 임창건 씨가 손배 소송을 걸 때 한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나요? 임창건 씨 소장에서 밝힌 네. 주장의 이제 내용은 네. 뉴스타파가 자신에 관한 이제 인터뷰 보도를 하면서 네.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해서 네.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의 동의 없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보도해서 자신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보도를 보니까 법원 판결은 중요한 네네.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라고 봤으니까요. 허위 사실은 네네.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이제 어떤 보도의 그 진실 여부가 문제가 네. 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 뉴스타파 이 사건 보도를 이제 뭐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네. 그야말로 이 보도 자체가 네네. 그 임창건 씨와 이제 최경영 기자의 대화 내용을 네. 그대로 이제 가감없이 보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화 내용 전체를 뭐 말하자면 라이브로 뭐 전체를 풀로 네.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네. 어떤 뭐 질문과 답변을 임의적으로 뭐 편집한다거나 네. 그런 왜곡이나 조작이 없이 그냥 본인의 발언 그대로를 내보내고 네. 이를 이제 최경영 기자가 시청자들한테 요약하고 이제 설명하는 구조로 네. 이 기사 보도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임창건 씨가 그런 말을 한 사실에 있어서는 네. 사실 허위일 수가 애초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된 인터뷰 내용 말고도 네. 전화 인터뷰 내용 전체를 이제 법원에 제출했고 네. 법원이 이를 보고 이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다 진실하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막 상상하기로는 임창건 씨께서 혹시 내가 낚였다, 내가 뭔가 네. 유도신문에 지금 네. 말린 것이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뭘 그렇게 과장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속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주장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무엇을 가장 물고 늘어졌는지, 본인이 왜 네. 억울하다 그러는지. 뭐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 중에서 지금 왜곡됐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거는 두 부분입니다. 네. 하나는 한성교 의원이 이제 폭로한 녹취록은 네. KBS가 만든 것이 맞고 네.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이제 말을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예.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녹취록을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KBS 인사라는 것을 네네. 뭐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이었는데요. 네. 실제 있어서는 본인의 보도 내용 자체로 발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말하자면 주장은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녹취록이라고 하면 실제로 녹음을 하고 이걸 푼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녹취록의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취재 당시의 상황을 메모하듯이 이런 메모 속기록 같은 것이었다. 취재 보고서 같은 것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 전체적인 보도의 맥락에서는 녹취록이라는 의미나 아니면 뭐 말한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듯이 적힌 문서가 있었다라는 것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사실관계는 진실하다라고 인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제 앞서서 그냥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라는 판결만 나왔다면 그냥 환영한다 그러고 말았을 텐데 굉장히 우려되는 내용이 이제 지금 판결에 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재판부가 보도의 객관성과 공익성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뉴스타파 보도가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저희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일단은 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때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이제 어떤 개인의 음성권이나 어떤 사생활의 자유, 두 가지 기본권이 서로 이제 충돌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이제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이 사건 전화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이 되고 당시 임창건 씨의 지위에 비추어서 임창건 씨의 진술을 확보해서 보도에 사용할 필요성도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거나 아니면 실명을 보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진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도청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실명을 공개한 것이 방법에 있어서 과도했다. 이러한 취지로 지금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최경련 기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냥 KBS의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음성 변조하고 뭔가 막 이렇게 사진도 노출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보도의 신빙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실 보도를 하나마나한 내용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익명 보도를 자제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탐사 보도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식의 그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보도 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판결이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렇다면 이전에도 혹시 이런 식으로 뭐 통화 녹음해서 그 보도할 때에는 뭐 다 음성 변조하고 원고 동의 받아야 되고 사진 노출하면 안 되고 실명 밝히지 말아라라는 식의 판결이 이전에도 나왔던 것이 있나요? 이게 통상적인 판결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인가요?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기엔 이례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어떤 그 법원의 판결이라는 거를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종전에도 대화의 상대방이 어떤 인터뷰를 하는 상대방이 뭐 공적인 지위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그 사람이 동의 없이 이제 그 신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공인의 어떤 공적인 지위에서 경험한 사실을 이제 질문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안의 성격 자체가 어떤 개인의 내밀한 어떤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부분이나 이제 언론의 자유가 보다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판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이제 판단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부분하고 그 부분이 뒷부분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원도 임창권 씨와 전화 통화 녹음이 필요했고 이게 공적인 활동이라는 것도 인정했고 특히나 임창권 씨의 진술을 확보해서 보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했다.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을 인정하면서 근데 임창권인 걸 말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명이라든가 음성 변조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건의 보도는 결국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임창권 씨가 당시에 보도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이제 신빙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보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 기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앞의 전제 그 목적성을 인정했던 것하고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의 판단이 그 완전히 모순되는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뉴스타파에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의논하셨나요? 항소에 대해서?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모로 모순적인 판결이고, 이것이 자칫 이제 어떤 공인의 공적인 지위에서 했던 역할들에 대한 보도가 위축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언론의 자유가 이제 축소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내부적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항소심에서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 원심 판단에 모순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무튼 이번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탐사보도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또는 뭐 이정현 김시곤 그 통화 녹취록 있었잖아요. 전에 그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KBS 정상화에 신호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보도도 다 사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녹음을 해서 밝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변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그 밝히지 말아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재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해서 우리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변호사,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관련된 재판을 담당해 주신 담당 변호사와 인터뷰해봤습니다.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파이팅.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항상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언론학자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신방가에 있는 교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황당한 판결이 떨어졌는데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침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가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기사 보셨어요? 그러면 못 보셨으면 또 설명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코멘트를 해주시려면 성의를 갖고 공부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장 제가 빨리 조를 수 있는 분 우리 민원연의 김서중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십니다. 이분께 전화 연결을 해서요.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서중 선생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 언론학자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막 단정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신중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요. 저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잘 이렇게 우리가 담아서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 판결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재명 그 도지사 후보의 보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언론학자들이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법원에 가기 전에 언론의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언론학자들이 좀 코멘트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부적절한 보도였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꼭 민원연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언론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성명이나 이런 걸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사안은 언론학자들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김서중 민원연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보도가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1심 결과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내용,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호사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네. 그 내용이 지금 이 공익성이나 이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재판관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원고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도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을 노출했다. 그래서 이것은 침해 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거든요. 언론학자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저도 그 내용 봤고요. 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도할 때마다 나타나죠. 그렇죠. 매번 다르죠. 그럴 때 그 충돌하는 권리 중에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한가. 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물론 언론이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논리도 있지만 최소한 양보해서 봐도 이익을 형량, 즉 균형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이익 형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서 볼 때 이번에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큰 사안인데 네. 소위 사생활을 보호한다거나 또는 그 언론이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네. 이유를 들어서 일정하게 배상 판결을 한 것은 네. 사실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의 중요한 수단이나 언론 보도 행위를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면은 네. 뉴스타파나 또는 지금 우리 특히 요즘 지상파가 이제 활발하게 시사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방송에서 이 녹취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기자 본인이 네네. 이제 녹음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녹취를 하거나 전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정현 녹취록인데요. 이정현과, 네. 김시곤 국장의 녹취록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서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를 했던 것인데, 이런 게 다 네. 불법 행위가 된다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상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사생활의 보호나 음성권의 보호는 중요한 개인의 권리 보호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면 무조건 개인과 대화하거나 개인을 찍은 것들 보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언론의 행위는 또 다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안이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도청이 이루어졌고 네. 국회의원의 비밀 회의를 갖다가 네. 도청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죠. 예. 또 거기에 공영방송 KBS가 연루됐다는 거니까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네. 또 하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의 희생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재판부는 모자이크나 익명의 처리가 필요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도청과 관련해서 KBS 당시 경영진들은 부정하고 해당 당사자는 부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따라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뉴스타파가 내놓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그 보도를 할 때 중요한 관건이 된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관련됐던 KBS 보도국장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강압이나 누구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편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밝혔다는 거는 네. 뉴스타파 보도가 가진 공익적 가치와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공익적 가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하고 충돌했을 때 이게 도청이라는 범죄 행위, 그다음에 KBS가 연루됐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당사자들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당연히 사생활 보호나 음성권의 보호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보도를 실명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게 맞았다. 익명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이 사안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마치 그 뉴스타파가 일정하게 어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모자이크 처리했을 경우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재판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따져보면 이정현과 김시곤하고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정현과 김시곤은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걸 녹음한 거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일단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 당사자로 녹음해갖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정현, 김시곤 사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과연 이해 당사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겠는가?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정보가 없어서 보도를 못한다면 그게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득일까 손해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손해이죠.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서는 언론의 보도를 위한 공익적 가치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익적 가치와 개인이 받는 피해를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당연히 공익적 가치가 컸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언론의 감시 보도 행위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최경영 기자 말이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이면 자연스러운 모임이나 통화 등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실현한 공직자나 공인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면 탐사보도가 위축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쭉 가면 많은 기자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나양욱 그 교육부 그 관료의 발언 이제 개돼지 발언 이런 것도 듣고도 뭐 녹취가 있어도 보도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판결 때문에. 물론 사실 지금 예를 든 이정현 것만이 아니라 나양욱 그 교육부 관료의 이야기 등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을 알리는 것이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보도잖아요.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보도하려는 기자가 내가 또 뭐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또는 뭐 내가 또 혹시라도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주저함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 점에서
1심은 그렇게 판단이 됐어도 나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네. 조금 더 언론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예. 판결이 나오길 바라고요. 네. 지금의 1심 보도는 그대로 해석하면 언론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판결들이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건데 네. 미국의 판결들 중에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행위는 네. 실제 그게 개인의 이익을 언론인의 보도라는 이름으로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 언론 보도는 어떤 형태로든 제약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거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중요한 영향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사안에서 발생한 충돌하는 권리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가 정도는 재판부가 판단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중요한 네. 사안이 생기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저희 오늘 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판결이 굉장히 언론의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취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가 우리를 대표해서 항소를 하시고 김세희 변호사께서 김세의 아닙니다. 김세희 변호사께서 깜짝이야. 반드시 이겨주시기를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면은 정말 이게 판결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진짜 공직자는 완전히 신난 거예요. 진짜 잘못한 공직자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기자들은 다 고소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몇백만 원씩 다 물어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몇백만 원이면 다행인데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긴 저기 네. 임창건 씨도 3천만 원 처음에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았다면은 더 많이 나왔겠죠. 400으로 그치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다른 언론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언론인들을 다 같이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판결이었기 네. 때문에요. 이번 판결 아무튼 끝까지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민원연 댓글. 네, 댓글. 네, 동막골님께서 파이팅!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간단하고 훌륭합니다. 네. 가장 좋은 댓글이지요. 네. 네, 미련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TV조선은 1점이라 아쉽네요. 못해도 3점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별점. 그런데 이 1점, 3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법정 제재 4건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주 강한 제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대로 법정 제재가 나왔다는 것에 그나마. 의미를 두고 갑시다. 네. 자, 그리고 잊혀진 386님 우선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선보인 첫 회를 들으며 맹국수만 먹다 고명을 얹은 기분입니다. 아니, 맹국수만 드셔서 어떡해. 어떤 팟캐스트든 댓글을 쓰며 참여해보지 않았는데 유독 미탈만은 댓글도 쓰고 이런저런 참여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국가감시에 손 놓은 언론을 다그치는 심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만든 민원연 저금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연에 대한 애정도 쌓이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맹국수만 먹다 고명을 얹은 기분이셨을까? 혹시 그러게요. 우리 민동기 국장의 그 질러를 들으셔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들의 인터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점점님께서는 300회 특집 자신들도 못하는 걸 주문하는 축사라니 이렇게. 이것도 민동기 국장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다. 40대만 들읍시다. 품위가 어때서 탈곡기는 품위도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약간 제가 너무 업되는.
앞으로 품위를 좀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또 어쩌지? 다시 품위를 좀 지켜야 되겠네요. 제가 귀가 굉장히 얇은데 큰일 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품위를 지켰다가 예능감을 키웠다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레이니칠세님 좀 읽어주시죠. 네. 오늘도 정말 재밌고 유쾌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조선일보 법정 제재 기사를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위원들의 멘트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소영 위원 기자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반론하신 걸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야를 외쳤다고. 이런 분들 칭찬 많이 해드려야 다음에도 전체 회의에 갔을 때 활약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소영 위원 이름 외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컷 말해놓고 맨 마지막에 근데 배나은 활동가님과 유민지 부장님은 언제 나오시죠? 하셨습니다. 기다려! 곧 나오십니다. 지우예비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에 대해 날선 비판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 기존 언론을 비판하던 내용을 미탈해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 증세, 지역 등등 스스로의 방송상 멘트들을 모니터링 해보시길 권해봅니다. 몇 번 안 되는 댓글이 이런 내용이라 죄송스럽습니다만 미탈이 10위 안에 들어 많은 유저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여타 팟캐보다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활동가분들이 반가운 민원년 후원자로서 글 남겨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 좀 약간 자살, 증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기존 언론처럼 뭐 선정적으로 그걸 막 가지고 노리려고 보도하는 것은 아니고 아닌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어떤 남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설명을 안 하면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지적이 아닌 것이 마치 오늘 여태까지 쭉 나온 것처럼 임창건 그 국장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고 보도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이상한 멘트, 이상한 사진, 뭐 그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 받아 적잖아요. 그렇죠. 그걸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저희한테도 있어요.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랑 이제 특히 그런 보도를 많이 쓴 게 이제 나은 씨인데 그럴 때는 어쩔 때는 그냥 부적절한 뭐 멘트를 했습니다라고만 말하고 보고서에 그걸 인용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보도에 URL을 링크를 안 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면 빼버려요, 저희가. 그런데 그거를 그 모든 것에서 다 빼거나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는 이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평하는 데에 대한 근거들이 그런 자극적인 멘트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말 안 하기도 참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쁜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기는 하지만요. 나쁜 말을 보도에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 혐오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옮기잖아요. 옮기는 거 굉장히 나쁜데 속상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덮어주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발언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 원칙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까불다가 실수로 촐싹맞게 지금 지우 예비님이 지적하신 수준의 그런 멘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민원연을 방어하고 있는 이정일 PD가 삭제를 해주실 거고요. 또 삭제를 여기서도 못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44404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TV조선 법정 제재는 반가우면서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두 개를 더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이때까지 하나도 안 받았다가 이번에 한 1, 2개월 만에 하나씩. 약간 좀 그렇죠. 예. 어떻게 이때까지 하나도 안 받았는지. 그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받은 거라 저도 사실은 TV조선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 이전에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 방심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게 많았는데 다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저널리즘 토크쇼 J와 관련해서 처장님 잘못 아니라면서 저와 같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제2제작진이 처장님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됐어요. 네.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아무튼 죄송하고요. 네. TNO님 요즘 이니셜이 좀 싸졌더라고요. 싸졌어요? 몰라. 예전에 삼김시대나 MB 때까진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냥 대기업 팀장급 이상은 영문 이니셜이나 아예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이상한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저기 뭐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데.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처장님이 EK일까? 네. EK는 나는 본인은 UK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네. 아무튼 재밌으세요 늘. 그러나 또 재미는 오늘 처장님 말씀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척 하시면서 내가 원래 다 외운다라는 고도의 장기자랑이었다고 그랬나요? 제가? 네.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못 외워서 큰일인데. 네, 제가요 뭘 못 외우는지 아시죠? 성을 못 외우고요, 숫자를 못 외우고요. 큰일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아주. 네, 오늘 아무튼 어제 했던 종부세 이야기 재미있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도 우리 엄제이 활동가님 그러니까 지적이 아니고 첫 방송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제 상당히 구박을 했죠. 저는 구박을 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자고. 저는 심지어 그 편집을 하다가 욕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엄제이 활동가가 정말 평소에 모르다가 녹음해보면 아는 습관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라는 말을요. 1000번 쓴 것 같아요.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이제라는 단어가 그 단어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편집하기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네. 뭐 어쩔 수 없는 걸 다 못했어요. 네. 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라는 말이 이게 그야말로 접속사처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천천히 말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접속사보다 숨 쉬면서 이제 뭐 이런 느낌. 이제를 안 하면 말을 못하는. 네. 너무 재밌다. 한 명 방송에 들어와 보면 봉우 씨는 그렇게 쩝쩝거리잖아요. 그렇죠. 난 흉내도 안 내지네. 엄청나게 큰 쩝소리를 내는데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옛날엔 코를 먹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쩝쩝거리는지. 코를 못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가? 왜 그렇게 쩝쩝거리지? 좀 심하게 아무튼 쩝쩝거리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쩝쩝거리는 이봉우 활동가와 함께 종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